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섹터에서 커버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2025년 특히 올해 좀 아쉬운 거는 금리 인하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쵸. 네.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빅뱅 폭발 네. 기다리시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금리 인하도 올해 3월 정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맞아요. 현실성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9월 정도를 보니까 한 6개월 늦어졌죠. 네. 그만큼 더 사이클이 늦어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 그리고 이제 신차가 되고 나오는 그런 사이클과 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만났을 때 이제 그 대시세가 나온다는 그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금리 인하가 늦어지니까 자연히 그런 시세도 늦어지는 그 그렇죠. 과정이 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과 2차전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강세장을 위한 금리나 사이클이 다가온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걸림돌은 분명히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2차전지 섹터에서 어느 섹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현재 시점에서 네, 네. 봤을 때는 이제 전해과 리튬 쪽이 중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요인 중에서 특히 이제 관세 장벽, 그 글로벌 노 차이나 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첫 번째 이제 강세장을 위한 금리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의 걸림돌도 있고 네. 매크로적인 걸림돌도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잭슨 홀 미팅에서 피벗 공식화를 일단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bp 인하에 대해서도 열어놨어요. 근데 뭐 정확히 그 워딩을 주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그 페드의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했고 안정적으로 2%에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대해서도 이제 확신을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상당히 그 기대감이 높아졌고 비컷에 대한 가능성도 닿진 않았다는 거죠.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지만 닿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정책적 전환에 대한 방향을 일단 명확해졌다는 것들이 이제 피벗의 공식화가 됐고 그렇다면 금리 앞으로 이제 그 8월달 고용 시장에서 보고서가 좀 예상보다 안 좋으면은 뭐 비컷도 가능하다 얘기가 있는데 비컷으로 가게 되면은 좀 시장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안정적으로 25bp 가고 비컷으로 가게 되면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나올 그렇죠. 거라서 네, 네. 그래서 25bp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딱 그 잭슨홀 미팅에서 네. 피벗이 딱 공식화된 이후로 그날 장중에 이거 제가 24일 장중 시세를 캡처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리비안 뭐 10% 알버말 리튬 네. 아메리카 리튬 종목들 쭉 올라갔죠. 전기차 종목들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테슬라 뭐 포드 GM도 급등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날 전기차 섹터가 다 네. 급등 나왔어요. 다음날 우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거 이후로 다음날 강세 좀 나왔다가 그만큼 바로 못 올라간 게 이제 엔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러엔 그 엔화 강세에 의해서 그 NK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이 금리 인하가 왜 전기차 섹터에 호재가 되는지는 일단 방향성 금리 인하를 갈 거고 중요한 건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현대차에서 어제 얘기한 것도 이 미국 금리 인하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줘서 전기차에 우호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차도 캐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차에서도.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그 뭐 장기에 대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목표는 줄이지 않고 약간 단기적인 거는 조정했죠. 네, 네. 뭐 ER/EV도 나타나고 뭐 하이브리드도 좀 목표치 올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그 전장화로 간다는 거고요. 전기차 시대를 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이고 ER/EV든 하이브리드는 그쪽으로 한번 간 이상 내연기관은 가지 못해요. 어차피 다 전기차로 갈 것이고요. 이런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대세면서 그런 특히 이제 자동차 할부 금리의 네. 인하고 판매 촉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신차에 대한 4년 할부 금리가 지난 5월달에 8.65였고요. 이게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 달라요. 신용 등급 낮은 쪽에서는 거의 할부 금리가 거의 14%에 육박하거든요. 그런 거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동차 판매 업체들이 판매 촉진할 때 할부 금리를 인하를 많이 합니다. 테슬라도 보면은 중국에서 할부 금리 인하를 많이 했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현대기아차 보면은 막 그 GM도 그렇고 특판할 때 할부 금리 네, 네. 인하 많이 해주거든요. 네, 네, 네. 할부 금리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하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현금 보상도 해주고 차량 가격도 인하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현대랑
또 GM도 폭스바겐 등의 차량 가격 인하 그리고 현금 보상, 할부금 인하 등의 각종 지원책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차가 비싸다 보니까 자연히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장벽이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쨌든 가격 할인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율을 감해주는 그 현금 보상도 해주는 방법을 취할 것이고, 그럼 자연히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자동차 할부 금리의 인하가 진행되고 네. 판매 효과들이 생기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앞으로 좋은 신차들이 좋은 전기차들이 막 대거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가 나오면은 좀 네, 달라지는 맞아요. 게 많이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그 이제는 보급형으로 나눈 순간 손해 보고 팔면 안 돼요.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차들이 잘 나오는 시점, 금리 인하세까지 잘 맞물리면은 굉장히 시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업황이 뭐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출도 안 네. 좋죠. 양극재 기업들 3분기도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모은다는 거죠. 여기 이제 8월 20일자 뉴스에 보면 2차 전지들을 사들인 외국인들에서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NF, 포스코피치, 에코프를 사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전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6개 종목, 코스닥 4개 종목에 그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 잔고가 3조가 넘습니다. 그때 당시 소개할 때 3조 7천억이었어요. 네, 네. 근데 코스피 쪽에서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은 게 포스코 퓨처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네. 두 개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네. 많고. 그리고 그다음 많은 게 그때 당시 기억에 뭐 LNF, SKC, 금양 그리고 그렇게 많았죠. 그리고 저기 이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 세 종목이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나노신소재까지. 네, 네. 그래서 한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도 공매도 잔고 2천억이 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사들은 것도 있지만은 효코버링이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그 피크아웃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2주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향언했고 같은 날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피크아웃이 네.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주의를 줬거든요. 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어제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처음으로 국내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앞으로의 현금 유입이 많이 될 거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고성장은 분명 맞지만 이전과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금 유입에 대한 할인율이 들어가요. SK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멀티플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EPS 상승보다 멀티플 하향에 따른 주가 하락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를 갖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반도체로 2차전 숏 자금들이 많았죠. 네. 또 때는 바이오롱, 반도체 숏 또는 2차전 숏 이런 자금들이 엮여 있었고, 오늘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늘이 이제 8월 28일이거든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위클리 네, 옵션 만기일. 맞네요. 네. 어제 종가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막판에 네. 선물만 1,000억을 땡겼습니다. 선물로만 매도했다는 거죠? 샀죠. 아, 샀다고. 아.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쫙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어제 오늘 나왔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DMI 플러스 60 넘어갔고 ADX도 60 넘어가면서 단기 가열이 나오면서 윗구를 쫙 달렸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관들이 쫙 매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리포트 나왔죠. 권민용 리포트 나오고, 또 ABL 쪽에서 아마 보도자를 뿌린 것 같은데 네. 뭐 내년 현금 유입 뭐 4천억 얘기 나오면서 쫙 끌어올렸다가 윗골이 쫙 달리고 지금 빠진 것들이 일단 바이오 쪽에서 단기가 어떤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시세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 과정에서 조정 잘 받으면은,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바이오도 수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조정에 저점 잘 잡으면 바이오도 좀 시세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어저께 무리하게 베팅이 들어간 게 엔비디아 이제 그 내년 3분기 매출 컨센은 상회했지만은 최상단보다 못했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숏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매도가 나오는데 어저께 무리하게 베팅을 했죠. 그럼 그거 플러스 롱자금 청산 플러스 매도가 더 나왔겠죠. 어제 매수한보다 오늘 매도가 더 나왔을 거예요. 제가 체크해 보진 않았는데
무조건 더 나았을 겁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을 바닥에 놓는 목들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또 신규 자금들도 저기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LG에너솔루션이 지금 특히 이제 배팅 제일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LG에너솔루션 가면은 뭐 LG화학 이런 것들도 싸니까 들어올 것이고. 오늘 장중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26일 날 이미 움직였어요. 장중에 5% 강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외국인들이 뭐 순매수 3위 올라갔고 뭐 SDI,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 오늘 SDI도 많이 올랐죠. 반도체 배터리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었고 올해 LG 에너솔루션이 그 AMPC가 2조 정도 돼요. 이걸 제가 작년 10월달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2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언저리 될 거라는 거고 지금 상반기에 6천억이 넘었으니까 하반 그 3분기 4분기가 더 커질 거니까 2조가 되든 안 되든 그 정도고 내년에 지금 지난해 3월달에 내년에 5조 6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AMPC가 20% 정도 뭐 캐년 때문에 감가해도 4조예요. 그리고 26년도에 지난해 상반기에 예상했던 게 11조 3천억인가 4천억인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20% 감안해도 9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도에 돈이 되고 들어오는 게 지금 기정상실하잖아요. 그럼 배팅 들어가야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조적 성장인지 사이클 산업을 떠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뭐 최소 뭐 6개월에서 9개월을 선행하는데 선행할 때 그 2차 전지 선행할 때가 됐죠. 업황이 살아난다고 보면은 이제 20일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미국의 번스타인에서 뭐 삼성 SDI랑 LG 에너솔루션 주가 50% 상승 여력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여기 그 CATL도 뭐 70% 상승 여력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상업용 배터리 수요가 현 전기차 수요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올려야 된다라고 뭐 이런 워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제 오늘 이거 사실 오늘 나온 건데 오늘 나온 게 오늘 저기 그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하면서 오늘 엔솔이 시총 90조 복귀했습니다. 조만간 100조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DB금융 투자랑 유한타에서 LG 화학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저점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낮췄는데 DB금융도 뭐 58에서 45 낮췄고 아마 유한타도 낮췄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리포트는 정확히 안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LG화학이 3분기 연속 양극재 흑자고요. 맞아요. 예, 지금 영업이익도 3분기 때 10% 고민하고 있고 얼점셀즈 쪽에서는 확실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지도 그래서 좋은데 주가만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지금 LG에너솔루션이 그냥 그 얘네 지분 있잖아요. 엔솔 지분 가치의 50%를 보다 할인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시가총액이 낮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밸류에이션 해보시고, 예, 그래서 뭐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LG 화학이 유독 좀 너무 심하게 싼 것 같고 이평선 찍어 보니까 연봉으로 20년선 찍었어요. 그리고 월봉으로도 보니까 이 시세 나온 거 100% 반납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대형주가 20년 이동성표 찍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PER로 내년 25년 PER로 거의 7배, 8배 나오죠. 그런 얘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밸류를 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25년 PER로요 8배 정도 수준이고 26년 넘어가면 실적 이거 추정치 올라간다고 보면 26년에는 4.7? 뭐 5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박수진 작가님이 다른 방송에서 LG화학이 2022년도 에코프로랑 비슷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ELS 관련해서도 올해 이게 11월 달이면 다 끝나요. 만기가 다 끝나나요? 11월 달에 끝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아마 정보 얻기 쉽지는 않겠지만 11월 달이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LG화학은 제가 뭐 매수하라고 말했으면 건수로 드릴 수는 없어요. 컴플렉스 규정상.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중간에서 껴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분명히 2차 전기차 섹터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오늘은 급등했지만 어제는 막 모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중동사체, 그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상호 공격 좀 자제한 상인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 뭐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서로 간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터졌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그 중동 사태가 터져버리면은 엔화 강세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그래서 8월 26일에 엔화가 140엔까지 급등을 했어요. 강세.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 BOJ에서 다소 조금 여전히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흔들거릴 때는 자제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BOJ가 그 145엔 그 달러엔 145엔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난번 블랙 먼데이 사태 때 141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상 급락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계속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BOJ가 145만 가면 그걸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26일 날 이게 갑자기 깨집니다. 143까지 쫙 떨어져요. 그러면서 장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물량이 쫙 나오고 뭐 대체로 종목 하락 종목수 급락하고 2차 전지도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는데도 오히려 빠지고 이랬던 것들이 이 영향이 좀 드디어 있었고 다시 최근에 보면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144대. 145 이상으로 올라가서 안정화를 취해줘야지 그래야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연준이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엔화가 너무 강세를 갚아버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엔화 이제 강세 나오면 왜 연준이 그렇죠. 금리를 왜냐면은 못하는지. 이제 그 금리가 저렴한 이제 엔화를 가지고서 그 달러 자산을 샀는데 이제 달러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가 나오니까 그렇죠. 환차선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환차선. 이거 제가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그 엔크레트 청산 하셨어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불거지다 보니까 우리가 못 간 겁니다. 그래서 파월 금리 인하 예고에도 코스피 떨어지고 올해 뭐 코스피 미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호재에도 약세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중동 공습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는 상황 역시 저 리스크 통화인 엔화 매수를 유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여기서 더 불거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 BOJ가 달러 방어를 그 엔화 방어를 못 해요. 다시 지금 144대 140 위로 올라간다고 해주면은 장은 상당히 강세장이 나올 거고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또 장이 흔들리고 당분간 이게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이거 완전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75% 청산이 됐다고는 하는데 요게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가 돼야 돼요.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고 뭐 위안화 트레이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맞나 싶은데 하여튼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데 전보다 약해졌던 거예요. 전보다 약해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네네. 금투세 이게 빨리 결론 나야 돼요. 위에든 폐지든 네. 시행이 되면 안 되겠죠. 시행이 안 되는데 9월 1일에 그 여야 대표가 만난다고 네네네네. 하니까 네네. 여기서 좀 오늘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장중에. 그러면은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가 되든 아니면 폐지가 되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MMF 이런 데 네네. 있잖아요. 네. 대기 매수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럼 신규자가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뭐부터 살 거냐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 거 막 사겠죠. 2차전도 사고 아까 LG와 그런 거 막 살 것 같아. 내가 나 같으면. 그래서 지금 폐지든 간에 지금 보면 최상목 부총리도 시행 그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폐지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거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 1,400만이지만은 각종 뭐 그 저기 뭐냐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ELS 뭐 그런 펀드 하면 그 2천만 명이에요. 치면 그리고 한동훈 그 여당 대표도 뭐 금수 폐지가 정답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진성준 미치겠네 진짜. 의원이 자꾸 이제 뭐 삼법 개정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그 이분 이소영 요즘 네네네. 상한가 치고 네, 있는 네. 이분이 이제 금수대 도로 포장 안 하고 통행을 받겠다는 이야기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환호를 받고 있고요. 진성준도 이제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 번은 끊을 거 않거든. 약간 완화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를 뭐 유예를 하든 폐지를 하든 폐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예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후퇴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줘야 너무 지구모로 몰면 안 되고 최대한 몰더라도 이제 그 일단 대화를 일단 토론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이제 그 즉 여론이 국민도 지금 보면 60%가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예 쪽으로 좀 하는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증권사에서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그 금감원에서 물어봤을 때 증권사 대표들 다 모으고 운용사 대표들 모으고 뭐 보험사 대표들 모아서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이거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소형 증권사들은 네.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대형 증권사는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는 잘 안 된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준비 얘기가 없던데요. 뭐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근데 안에 이거 뭐 시스템이 갖춰져 예, 있는 이런 거 하시는 만약에 거잖아요. 진행되면은 저희 뭐 IM증권이라든가 그런 작은 자체적으로 증권, 다 얘기가 있죠. 예, 네. 작은 증권사들은 타격이 심하겠죠.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예, 심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요게 좀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 9월 안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 야당 그 여야 대표가 9월 1일에 하고 아마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공개 안 하는 거로 들었는데 얘기가 일단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민주당도 빨리 이제 당론을 정해야 돼요. 이게 대표 따로 정책위원장 따로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 합의가 돼서 이것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금투세 문제 그리고 그 엔화 강세 네네. 요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네. 금리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장은 강세자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수혜와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 신규 자금들은 이런 많이 빠진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맞물릴 거고 또 공매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지금 피크가 좀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롱자금들이 쇼커버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금이 일순간에 몰릴 수가 있어요. 몰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선별을 잘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도 많이 물려 계신 분 있잖아요. 네네. 뭐 LG화 그룹, 포스그룹주,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버텨야 돼요. 뭐 쉽게 종목 갈아탈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걸 계속 뭐 25년도, 26년도 갈지 아니면은 좀 뭐 그 나머지 좀 탄력 있는 소물고 네. 갈아탈지는 그때 가서 지금보다 충분히 반등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그래서 쉽게 종목 교체하지 마셔라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2차 전지 매수하는 거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 2차 전지 바닥권이라고 인식하고 매수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솔루션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대장주를 먼저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일단 먼저 반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그 섹터 안에 있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반등이 좀 나올 건데 그때는 탄력이 더 세겠죠. 작으니까. 그리고 장비 종목들도 이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들잖아요. 네. 엔솔, LG와 뭐 에코프로비에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피치 이런 거 갖고 힘드시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쉽게 갈아타시면 안 돼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엔솔 주가도 지금 벌써 뭐 저점에서 뭐 30% 올라오고 LG화학도 20%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쏠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쇼커버리 그리고 신규 매수 자금들도 금리 인하가 제대로 간다고 하면은 대기 매수 자금 있잖아. 금투세만 이게 유예 된다 그러면은 자금이 막 일시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올라가면은 쇼커버링도 장이 들어올 거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주가 상승이 꼴찌인데 네. 그만큼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다가 한 번에 빵 터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네, 1부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그 IRA 법안 관련돼서 세부 규정부터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거에서 일단 먼저 그 IRA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언급드리면요. 네. 이제 그 신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신차에 대해서는 뭐 $7,500 그리고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는 이제 $4,000 정도 최대 세액 공제하는 내용인데 핵심 광물 요건과 그 배터리 부품 요건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3,750씩 이제 나눠지고 이게 이제 요게 핵심 광물 요건은 내년부터예요, 사실은요. 내년부터 본격적이라서 일단은 여기에는 뭐 양극재라든가 그 리튬 뭐 이런 것들 좀 주로 들어가는데 리튬,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인고체까지 들어가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내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로 양극재 종목들은 아마 리튬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주로 들어가는 게 이 부품 쪽 부분들이 요게 이제 분리막이라 전해액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배터리 셀 뭐 모듈도 지금 들어가는데 이걸 만드는 다 부품들인데 특히 여기 전해액과 분리막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우리가 지금 중요해 볼 거는 북미 쪽에서 이제 제재가 그 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북미에서 생산이 돼야 되니까 분리막은 지금 증설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전해액 쪽이 그 증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목이 전해액이 중요한 이유가 북미 시장에서 전해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IRA법상의 배터리 부품 요건, 그러니까 배터리 부품 비율 요건 때문에 세공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요 FOC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비율
이게 이제 그 배터리 부품의 경우는 올해부터죠. 그리고 광물은 내년부터 이제 그 외국 의료단체에서 생산된 것에서 세공제가 적용 금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제 뭐 그 지난 12월 1일에 이제 최종 발표를 했는데 그 뭐 지분 기준이 25%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부품이고 내년부터 광물이니까 올해 지금 전해액조 이게 대해서 지금 그 FOC 규정과 요 배터리 비율 요건 두 가지가 맞물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요약한 거 보면은 그 전액 등의 배터리 부품이 올해부터 24년부터 대중국 25% 관세면 FOC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에 최근에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이게 그 세부 요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환경청 규정은 3월달에 나온 거고 3월달에 최종 완화된 게 나온 거고 요 아래 세부 규정이 5월달에 발표됐는데 그 배터리세 양극재 전구체는 기존과 동일하고 흑연은 2년 유예가 됐습니다. 이게 유예가 됐고 분리막도 요 일부 원단만 규정 FOC 규정에서 제외됐어요. 일부 원단. 그리고 동박은 아예 포함이 안 돼요. 애초에 이거 핵심경무는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고요. 다만 이제 동박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들어가게 되면은 세금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업체들 뭐 거기 가면은 이쪽 가면 비용이 30%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관세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롯데에너지 워티리얼즈가 유일하게 말레이시아 그 물량 안 줄이고 늘린다고 지금 5, 6 공장까지 해서 6만 톤까지 최대 늘린다고. 네, 뭐 그렇긴 한데 그 롯데도 관세 싸다고. 예. 롯데도 근데 장기 캐파는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고 롯데가 문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지금 재무상으로 롯데그룹 전체가 지금 약간 재무적인 문제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거 빼고는 좀 IR을 열심히 하는데 2분기 실적 좀 쇼크 내고 나서 IR을 잘 안 했네요. IR을 좀 해야 돼요 롯데는. 그리고 전에 그 전고체 그 전해질 때문에 전고체용 동박과 전고체용 전해질 요거 때문에 지금 롯데가 좀 반등이 좀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좀 더 반등 강하게 나오지 않나 싶고 삼성 SDI랑 GM이랑 합작 공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동박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담당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액 쪽 기정과 동일하게 FOC 규정이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전액 원재료 일부 뭐 용매라든가 몇 개 일부가 전액 첨가제 뭐 이런 거 일부가 예외 규정 2년 유예되면서 일부 예외를 받았는데 전액은 포함 똑같고요. 그리고 우려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보면은 아까 지분율 25% 기준이었는데 우려 국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FOC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CATL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뭐 포드랑 기술 제외해도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조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아마 그거 배터리 개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패할 거야, 그거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세 이제 100% 얘기를 했고 이거 아마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고 배터리 부품 25% 관세 7.5에서 20으로 올렸죠. 아까 이게 전에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관세까지 올렸다 하면은 지금 보조금도 못 받고 관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북미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점유율이 떨어질 밖에 없어요.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4개 업체들이 다 대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 북미 캐파 있는 게 엔솔이랑 그 솔브네 홀딩스랑 엔캠밖에 없는데 내년에 다 증설이 지금 덕산도 증설이 6만 톤 증설은 끝났어요. 이제 추가 12만 톤, 향후 20만 톤까지 발생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중국 업체를 대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전기차 성장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전액 업체들의 성장률은 더 가파르죠. 0에서 유로 가니까. 한 8, 90%는 국내 업체가 장악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월 6일에 FOC 규정 발표된 거 세부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여기 뭐 그 일부 여기 그 동박이라든가 용매 이런 거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이거 다 읽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FOC 규정이 여진 포함된 게 보면 리튬이랑 그 LiPF6 이게 리튬 염이에요. 전해질 염이라고 하는 이건 FOC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전해액도 마찬가지로 계속 포함입니다. 일부 그 전해액에 들어가는 그 원료 중에서 그 원산지 규정이 제대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일부 좀 제외됐지 전액 자체는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OC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6% 써서 이것도 포함이기 때문에
관련 수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전액 쪽을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극재 기업들은 지금 캐파 조정이 좀 돼 있고 한데 전액 쪽은 오히려 더 증설을 막혀요.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를 완전히 다 대체하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다르다는 거가 핵심이고요. 그 전액이라는 게 사실 그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양극, 음극, 분리막, 전액인데 이 전액의 원료 용매, 전해질, 첨가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원가의 9% 차지하지만은 전액이라는 게 이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전액의 그 이온 전도에 따라서 충전 속도, 그리고 사용 온도 범위, 안정성 등을 다 이게 전액에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제품 최종 단계 그 제품 개발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게 전액이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그 전액을 레시피를 가지고 조절해 성능을 맞춰요. 전액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원료 중에 용매, 전해질, 첨가제인데 우리가 볼 곳은 전해질 염이 이쪽이에요. 왜냐면 용매랑 첨가제는 어느 정도 자체 조절이 됩니다. 지금 전액은 첨가제 많이 개발하고 있고, 리튬염이 문제예요. 리튬염이 지금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90%가 넘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일부 사고 거의 중국 거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재화가 필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현재.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엔캠 자료입니다. 엔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고요. 이 K 그 전액의 장점은 어쨌든 이게 신선도가 유지해야 되는 게 유통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이고 최대한 6개월이고, 이게 투명한 액체가 3개월 넘어가게 되면 느릿기하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 변질되지 않도록 그 배터리 공장과 가깝게 최대한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예전보다 용량을 더 크게 보관하기 때문에 이게 그 운송에 대한 그것도 보관비용도 많이 올라간단 말이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의 문제도 있죠. 용기 커지니까 장거리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 공장이 최단거리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객과의 어떤 대응도 강화되면서 납기도 빠르게 가능한 위치에 우리가 그 K 전에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일단 IRA법이 유지되는 이상 배터리 요건과 그리고 그 FEC 규정 등등의 관세까지 합쳐서 국내 그 전액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이게 굉장히 유리하고, 또 이제 전액을 생산하려게 되면은 미국 현지에서 지금 원재료 소싱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무조건 배터리 공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요소고요. 그 전에는 500리터짜리 작은 탱크에 담았지만 지금 2만 리터 이상이 되는 큰 탱크로리에 담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유통기한 짧기 때문에. 최장 길어도 6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다 그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거의 대부분 3개월 이내요. 3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긴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3개월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증설을 하는 업체들이 핵심인데, 전액은 증설 비용이 적고 또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ROIC가 높아요. 양극재 다음으로 높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와 동박이라든가 타 소재들은 캐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캐파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액 같은 경우는 탈중국화가 가장 시급한 서기 때문에 오히려 증설에 가장 적극적이고, 배터리 3사가 전액 업체들한테 빨리 증설을 하도록 상당히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특히 문제는 아까 전액에 대해 원료 3가지 중에 이 리튬염이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액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첨가제도 계속 개발하고 내재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전액 첨가제는 개발도 많이 하고 용매도 어느 정도 해외 업체를 통해서 수급이 가능한데, 리튬염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증사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후성에서 리튬을 하고 있거든요. 후성 오늘까지 하루는 보합인데 16거래 연속 안 빠졌어요. 바닥지. 근데 정말 1% 막 0.5 이렇게 올라. 그 블랙 먼데이 이후로 그러고 있거든요. 반등은 크지 않은데 생산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성의 단점이 캡티브밖에 없다 보니까 증설 적수를 못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수출 데이터 보니까 후성 물량이 덕산 테코피아, 덕산 일렉타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틴치 오늘 뭐 리포트 좀 나오긴 했지만 틴치, 뭐 DFD
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그 모리타, 스텔라 등이 이제 이거 6+4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TH라든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리튬이온은 파우더 형태가 있고 액상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액상 파우더 같은 경우는 운반이 편하겠죠. 수명도 유통기한이 길고 우리가 이제 분유처럼 우유가 아닌 분유처럼 당연히 유통기한이 길고 운송도 편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액상보다는 어쨌든 공정이 좀 생략돼 있어가지고 가격은 편하지만 일단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장거리이니까. 근데 액상은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좀 그 공장이나 가까운 곳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운송은 좀 어렵지만은 이게 원가 경쟁이 좀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파우더 형태로 가고 북미에다 들어가는 거는 액상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산하냐에 따라서 액상이냐 파우더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유럽에서 생산하는 단가 경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 덕사 일렉트라 고분께서 더일렉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그냥 기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 출처는 더일렉의 기사, 덕사 일렉트라 이제 고분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분이 아마 LG화학 출신일 거예요. 엔서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공급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거가 단가의 차이가 오히려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엔캠이 지금 그래서 엔캠 홈페이지 내용 보면은 이번 IR 자료 내용이고요. 그 핵심 원재료의 내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앙첨단 소재와의 합작법인 그 EDL 통해서 리튬이온을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25년 4분기에 이제 그 양산 시작을 해가지고 5월달에 5,000톤. 25년 말에 2만 톤, 26년에 5만 톤인데 요거 그 나중에 이따 보시겠지만은 홈페이지 상에는 향후 10만 톤까지 목표 잡혀 있고요. 이번에 26년 4분기에 북미 쪽에 리튬이온 공장 오픈하는데 이게 3만 톤이에요. 요게 배터리 업체들에서 압박을 넣어서 빨리 증설하려고 해서 없던 게 생긴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분말일 거고 여기서는 액상이겠죠. 그렇게 가는 게 유리하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는 지분율이 각각 반반씩 보유하고 있고 EDL에 대한 그러니까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EDL에 대해서는 반반씩 갖고 있는데 중앙첨단 소재가 돈을 벌어가지고 엔캠으로부터 EDL 지분을 사들인답니다. 향후에 그래서 100% 만들 거고 대신 엔캠은 중첨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겠죠. 그래서 엔캠 중앙첨단 소재 EDL 이게 수직 계열을 만든다고 하는 게 회사 측에서 IR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이거 제가 만든 자료고요. 그 IM증권에서 있는 요런 그 정서 위원이 만든 거를 제가 수정해가지고 더 제 나름의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광물 리튬 그리고 전액 있고 뭐 분리막 배터리 셀 업체들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제가 원통용도 좀 추려 넣었는데 오늘 얘기할 건 전액 쪽이잖아요. 그럼 전액 업체는 엔캠, 덕선 테코피아, 덕선 일렉트라가 있겠죠. 솔브렌 홀딩스. 국내는 솔브렌이 하지만 해외는 다 솔브렌 홀딩스가 하고 동아 기업이지만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첨가지를 다 해요. 각자 알아서. 에코프로 HN도 첨가제를 하는데 여기는 아마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첨가제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첨가제는 아니고 리튬이온은 후성과 중앙첨단 소재가 있는데 지금 국내 유일하게 공장을 갖고 있는 후성. 앞으로 캐파를 크게 질 것은 중앙첨단 소재. 근데 중앙첨단 소재는 다 엔캠으로 내재화 되니까 증설하는 대로 다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엔캠이 최근에 NDR을 해가지고 뭐 10개 기업이 기관들이 갔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코멘트를 좀 NDR 그 이번에 그 IR에 한 거 코멘트를 했고 중앙첨단 소재도 NDR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들었고. 그리고 저희 IM증권 하이트증권 때 이제 이거 그 전에 그 배터리 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 방안이래 가지고 주행 거리를 올릴 때는 어떤 게 필요하고 가격 경쟁력은 뭐 양극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충전 속도, 안정성 향상, 저온 특성, 수명을 향상 위해서 어떤 것들이 소재들이 개발 필요한지 해가지고 요 주로 성능에 대한 것들 보면은 거기다 전액이 들어가죠. 다 전액 들어가죠. 그렇죠. 성능에 대한 것들 이거 에너지 밀도라든가 가격이 빼고 다고 이거 성능하는 것들 다 전액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보면은 전액은 엔캠, 동아 일렉트로,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그리고 덕산 일렉트라, 덕산 테코피가 되겠죠. 여기 업체들 전액 후성 첨보 있고 첨가제 캠트로스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 범위를 이 안에서 보시면 돼요. 뭐 양극재도 그렇고 뭐 CNT 도전제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투자 범위를 잡아보시고 이거는 여기 저희 회사 리포트 42페이지에 있고요.
뭐 요거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 요체 이것도 이거는 이게 하이투자증권 그 IM 증권의 자료인데 이게 외부 공개가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서 일일이 그린 거예요. 그 이 인쇄본을 보고서 제가 그렸는데 거기 없는 것도 좀 넣은 겁니다. 저도 딱 질문에 밸류체인 이거 PPT 22페이지 자세히 소개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걸 딱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여기 이런 업체가 있는 거 보시고 여기 보면 양극재 있죠. 그리고 CNT 도전제 업체들 얘는 원료 것이고 알루미늄바, 알바, 전구체 다 넣었어요. 흑연도 있고 바인더, 뭐 실리콘 극재 이게 대장이겠죠. CNT 도전제 요거 인극재 실리콘 도전제가 있고요. 양극재도 CNT 도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는 동박 들어갈 것이고 뭐 이게 주로 이제 이게 리튬주가 되겠죠. 리튬 많이 들어가고 분리막, 셀업체. 전에 소개해드릴 때는 그 제 금형을 넣었었는데 일단 금형은 아직 제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제품이 안 났으니까 그리고 리튬도 마찬가지로 아직 개발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아직 안 나왔잖아. 매출이 나오면 그때 넣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요거는 이제 캐즘을 설명할 때 요 자료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건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 캐즘 구간에 있는데 이게 북미 시장에서 왜냐면 북미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엔캠이 이제 막 들어가는 상태고 그러면은 요 정도 위치에 있지 않냐. 전기차 캐즘 구간이지만 전액 업체들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이클사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상승 길기와 여기서부터 여기는 상승 길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주가도 상대적으로 올해 대비 양극재 기업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올랐죠. 동아기업만 빼고서 오늘 덕산커피가 장 끝났는데 투자 주의 걸렸어요.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그 뭐냐 그래서 뭐 삼천리 뭐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그거 라더견 종목들 그게 1년간 200% 이상 오르게 되면 투자주 이렇게 뭐 그런 거를 걸리거든요. 그 새로운 규정이 생겨가지고 오는 것도 없는데 덕산커피 오늘 장 끝나고 투자주의 걸렸다고. 요게 이제 그 메리츠 증권에서 사계라는 리포트 나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2차전 선별적 적급 필요해가지고 이제 뭐 출하량, 원통형 전지, ESS, 그 FEOC 규정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서 엔솔은 원통형 전지랑 신제품 2170 원통형 배터리랑 4680이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테슬라 쪽에서 더 물량 늘 거고 그리고 요게 어떻게 하냐 여기 관진 소재 영역 중에서 FEOC 수혜 전구체랑 전액 얘기를 하죠. 요 얘기를 했다는 거고 뭐. 점유이사 수익성 개선 부분의 양극재들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양극재 기업들이 있어요. 뭐 LG화학이라든가 콘스먼 인소재 이런 애들이 좋을 거고요. 신산 모험의 동박 보현 동박 이거 너무 티난다. 그죠? 예. 어떻게 실행이 좀 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증권사에서도 이게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거죠. 2차전지 쪽에서 긍정적으로 이분들 노에너를 그래도 되게 나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로 생각이 들고 이분 거 많이 참조합니다. 저도. 김철중 미래에셋 김철중 에너리랑 노에너를 거 많이 봐요 전주로. 이거는 이제 지난 6월달에 나온 기사고요. 그 덕산일렉트라가 이제 전에 그 6만 톤 캐파 짓고 있는데 지금 북미에서 짓고 있는 이 캐파가 안에 파이프 라인이라든가 다 합쳐가지고 이미 12만 톤을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믹싱 장비 200억만 투자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 8개월 안에 6만 톤이 투가 다 그 질 수 있는 들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땅이 20만 톤까지 캐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덕산 일렉트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20만 톤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6만 톤이 이 센트럴 글라스에다가 전량 공급 위탁계약 공급 맺었어요. 이날 급등하고선 단기 피크가 나왔어. 그러고 다음날 50만 주 블록들 나오는 바람에 주가만 빠졌다가 지금 오늘 좀 돌리고 있고 덕산테코피아가 지금 MSCI 스몰캡 지수 편입이 돼가지고 내일까지는 좀 내일 뭐 수급도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투자율 때문에 몰라도 일단은 빈집이에요. 내일 별로 시세가 안 나오면 앞으로 수급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관이 완전 빈집이야. 외국인도 빈집이고 덕산일렉트라 지금 MSCI 수급 완전 빈집이다. 그래서 테네시에 6만 톤 있는데 이 12만 톤까지는 기본 설계가 돼 있어요. 그냥 장비만 들어오면 끝나. 그래서 거기 증서 그럼 12만 톤도 좀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고객사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라서 아마 추가 나머지 6만 톤도 고객사 나올 것 같고요. 국내 업체 2군데 정도 이게 왜냐면 이 공장이 옆에가 어디가 있냐면은 SK온과 엔솔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 근처에 있어요.
그럼 저거 SK는 아니면 둘 중에 SO겠네. 둘 중에 둘 중에 하나 하나겠네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뭐 어디도 모르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 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둘째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가봐야 알겠죠. 발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나름 가격이 있고 이게 얘네께 센트럴 글라스가 나중에 이게 토요타랑 파라소닉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파라소닉 들어가면 저기로 들어가죠. 테슬라로 들어가겠죠. 대략 매출기 한 6천억 정도, 1만 톤당 1,000억 정도 매출을 보통 전액 잡으니까 그러면은 12만 톤이면 1조 2천억이겠네요. 20만 톤이면 2조고 뭐 그렇게 계산해 보시고요. 영업이익률 이런 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고요. 오늘 좀 올라간 게 여기 지금 이게 빅데이터 뉴스라고 여기서 김준영 기자가 덕산테코피아의 주가 급등 이게 약간 뭔가 아까 매크로 뉴스처럼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야.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덕산일렉트라 전액 첨가제 신사업이 본궤도 진입하면서 모기업 덕산테코피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액을 만드니까 그 전액 첨가제를 덕산테코피아 하거든요. 내재화 물량이니까 다 이게 전액이 잘 되면 선물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회사 덕산테코 일렉트라에 안정적으로 전액을 첨가제를 납품해서 동방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덕산테코피아가 O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하죠. 반도체 소재하고 있죠. 요게 주로 낸드에 들어가는 소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하죠. 바이오 그 CDMO 사업을 해요. 예, 그 바이오 그 비만 치료 이제 중간재 그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덕산 그 테코피아가 그래서 1만 편 부지 공주 공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양산 돌입했고, 일단 1,000톤이에요, 1,000톤. 1,000톤 캡박스는 되고 이게 4,000톤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러면 증설 4배면 하잖아요. 부진 다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만 하면 4배 증설 빠르게 된 거고 이게 다 덕산 일렉스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뉴스에 나왔고, 이게 빅데이터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그날 급등했다가 이게 한 15% 올라갔나 장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좀 윗골에 달렸는데 전날 시간에서 1% 올랐는데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게 똑같이 빅데이터 뉴스에서. 근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 기사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캡처해놨지. 전 습관적으로 캡처해 놓거든요. 일단 캡처해 놓고서 중형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해 놓고선 그러고 나서 링크 다시 읽어보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기사 없어졌더라고요. 회사에서 없앤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이 보면은 회사가 덕산스컵 지난해 7월달에 완공한 충남 공주 정밀화학 신공장에서 의약품 중간재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 공급이 이루어지는 하반기 이후부터 CDMO 매출이 본격화가 예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의약품 중간체는 최종 생산 업체를 거쳐서 제약사에 납품이 되고요. 이 CDMO 사업이 성장성이 높은 만큼 그 의약품 중간체 생산을 통해서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라고 회사에서 얘기했다 그러고, CDMO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키우겠답니다. 그래서 이런 OLED 중간체 부분에서 활용되는 소재 합성 기술력을 CDMO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 외에도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 등 여러 의학 중간체를 국내외 제약 업체 및 유명 CDMO 기업과 함께 협업 공정 개발 및 양산 납품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월 때 나올 때는 한 군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즘 시가총 1위 배약 미국의 바이오 업체 거기로 예상했었는데, 왜냐면 비만 치료 중간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DMO가 그러면 우리 생물보안법인가 관련돼서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CDMO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니까 어딘가 또 국내 어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큰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가 회사가 그래서 이 전액 사업 다음으로 주력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가 있었는데 왜 없지? 여기 지금 기사가 더 있어요. 2장 있는데 제가 캡처를 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사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액 사업을 다음으로 두 번째를 큰 주력 사업으로 키우려겠다는 기사 워딩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거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의약체 의약품 중간체 사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회사가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도로 인식하고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재료가 앞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얘는 좀 재료가 많아요. 많은데 근데 투자주의 걸려가지고 좀 쉽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MSCI 그 지수 편입되는 거 수급과 투자주의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 제가 그 매수하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알고 계시다 정도로 그래서 일단 투자주의 걸렸다는 것들은 주의할 요소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이거 실적 잘 나왔나요? 이분기 실적? 안 나오죠 지금은. 음. 예,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다 나왔으니까 아마 그건 앞으로 없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그 25년도, 26년도 성장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전액 사업, 전액 그 캐파 한 것들에 대해서 고객사가 확보가 잘 됐는지 왜냐면은 가장 의심을 받았던 게 고객사가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6만 톤 전량 세트로블러스에 납품이 들어갔잖아요. 그 나머지 6만 톤 어디 갈 건지 확정돼야겠죠. 그리고 또 20만 톤의 증설 어떻게 또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일단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런 재료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대감은 붙어 있는 것이고 또 바이오 중간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도 3분기 때 매출이 1,100억 정도 이상 나와서 아마 역대 최고 매출 낄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업사이클이니까 실적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상 그러니까 주가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피크아웃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일단 회사 얘는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살아나고 본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본업은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본업이 살아나고 신규 사업도 좋아지는 그러니까 모든 전 사업 부분이 다 업사이클로 다는 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재료가 많아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 매매에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뭐 추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알아서 판단해 보시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요 엔캠이 이제 그 리튬이온 레디아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대구에다 리튬 공장을 짓고 아까 말씀드렸죠. 25년 연말에 2만 톤 목표, 26년도에 이제 5만 톤, 향후에 이제 10만 톤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북미 쪽의 수요가 10만 톤 정도 필요한데 여기 새만금에 5만 톤, 북미에 3만 톤 해도 8만 톤이잖아요. 모자라요. 예, 쇼테지 무조건. 리튬이온은 무조건 쇼테지야. 지금 그 구간은 무조건 쇼테지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내재화가 돼야지 영업이익률을 3, 4%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엔캠이. 그러면은 엔캠이 공장 증설을 이렇게 하는데 다음 갈게요. 이게 보면 이제 그 엔캠이 26년도에 북미 캐파면 65만 톤이에요. 전 세계 126만 톤 캐파 구축을 계획을 디자인하고 있고 북미는 65만 톤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 그 중앙투자 소재권은 이 물량 대기도 바쁩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더스테코피가 6만 톤 센트럴글라스가 계약을 했고 추가 6만 톤 증설 지금 하고 있고 총 12만 톤 계약이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20만 톤까지 증설할 수 있는 부지예요. 현재 확보된 부지가 테네시 그 공장의 부지가 그러니까 20만 톤까지 돼 있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있고 솔브레닝스가 북미에 8만 5천 톤이고 이게 아마 헝가리에 또 뭐 얼마 톤이라 8만 톤이야 6만 톤인가 이거 있는데 일단 북미만 했고 동아기업이 8만 8천 톤인데 동아기업이 문제가 지금 IR을 안 하고 있습니다. IR을 지금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15만 톤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가 얘기가 없어요. 이거 엔캠 자료만 이제 8만 8천 톤 가져온 거고 솔브레닝스도 10만 ton 얘기 있는데 엔캠에는 8만 5천 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엔캠이 캐파로서는 압도적이죠. 이거 이제 보실 필요 있는데 그래서 엔캠이 지금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목표 2013년부터 이제 2023년 연평균 한 72% 성장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요 배터리 생산 것들 모두 다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제 미국, 유럽, 중국 뭐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 상태고 여기 여기 있다. 글로벌 탑 6 중에서 4개 업체에 공급 중이 있다 그러고요. 연내 목표 5개 업체 진입 완료. 한 군데 더 연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탑 그러면 어디가 남았을까요? 네, 보자고요. 여기 같아요. 지금 그 삼성 SDI랑 GM이랑 합작 공장 세우게 되면은 솔블 홀딩스가 주가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25년도 4분기에 헝가리에 저기 지금 그 엔캠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계획이 있는데 나쁜 협의 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연말에 일부 샘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SDI를 그러면 이 한 군데 업체가 요길 것 같아요. 탑 6 아니니까 뻔하잖아. 여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말 소량 샘플이라도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 같아. 이거 엠프린 자료 보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섯 탑 6 중에서 4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6인 것 같아서
남은 게 없어. 그 중앙통상세 리튬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간 5만 톤 생산 캐파 목표를 1차 하는데 2차 최종은 10만 톤까지 간다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 얘기 그 말씀드렸고 25년도에 완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캠이랑 중앙통상세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통상세가 엔캠 쪽으로 이제 그 리튬을 공급을 하는 형태니까 그 엔캠 입장에서는 이런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얘네가 이제 그 엔캠이 그 글로벌 공급망 엔캠 글로벌 공급망 통해서 안정적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게 그 새만금의 지금 공장 부지 요 사업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리튬 사업을 하고 새만금 리튬 사업이자 사업 명칭이 공사기간 24년 12월 말 1차고 2차가 25년 가지고 3차가 한 26년까지 돼 있어가지고 공용인員 700명, 구역 유발업과 8,900명으로 돼 있네요. 부지가 11만 2,397제곱미터.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고 가면은 지금 그 상당히 진짜 많이 돼 있어요. 건물 일부 쪽 올라가 있고 그가 이제 이 간척지기 때문에 그 비밀 많이 박아야 되는데 많이 박혀 있습니다. 되게 잘 돼. 그러니까 순리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캠의 글로벌 독점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엔캠이 아까 22년도 기준으로 162만 톤이니까 엔캠이 잘 나가면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매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독동령.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문제가 났어요. 이게 1시 48분에 그 KBS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검찰 중앙선제 소재 주가 조작 연루 피의자 상대 압수수색. 이날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부에 걸렸어요. 그래서 빵 뚫리길래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는 이런 경우 답을 하고 했는데 저도 이거 사고 싶어서 CMA 계좌에서 돈 빼가지고 살려갔는데 하락부에 걸려서 풀리면서 다시 10,000원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별로 안 빠졌다가 그러다가 오후 1시 48분 갑자기 일부 창고에서 막 매도 쏟아지면서 급락을 하더라고 갑자기. 근데 이제 그때 뉴스 나왔는데 보면 중앙통상 소재 주가 연루 조작 연루, 얘가 연루됐다는 거잖아. 피의자 상대 압수수색 얘가 주잖아 지금. 근데 장 끝나고 나오는 거는 중앙통상 소재 주가 같은 KBS에서 바뀌었어요. 주가 조작 혐의 피의자 상대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통상 소재를 주가 조작을 할 것으로 주가 조작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잖아. 얘가 아니라 주체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때는 이거는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수의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중앙통상 소재 종목을 주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검찰에 했다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뭐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1만 1,000여 회에 넘는 통정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정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5,000원짜리 뭐 10배 올려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5,000원이면 팔았나 보네. 그래서 240억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 그 시세 혐의로 코스타상에다 콘타피아도 이들 관련인 것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앙선대 소재 주가를 누군가가 조작을 한 것들을 걔네들이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라, 회사에 저걸 단 1초도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엔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숏을 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엔캠도 마찬가지고 이거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해당 기자 포함해서 어디서 수수를 받은 건지. 이게 8월 초부터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가 맞는지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그 기간 동안이에요. 22년 10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표시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먹었나 봐. 그리고 엑시트하면서 주가 다 빠진 거죠. 요 기간이거든요. 이거랑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이 시세랑은 상관없어.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이거 왜 올라갔냐면 22년 8월 달에 그 ED의 리튬 생산 공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이 정도 됐겠죠?
그러고 나서 빠지고서 아마 그게 불거지. 근데 리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요거 니일이나 텔레그램에서 리튬 되고서 막 이럴 때 막 얘기했었거든요. 3,000원, 4,000원대. 그래서 뭐 이게 뭐 얼마 올라갈 수 있다고 막 그분이 리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리튬 때문에. 이때는 그게 그런 가치가 부각되지 않았고, 만약에 중앙전선 소재가 작전 주면 이분들 보세요. 이거 착공식 때 참석하신 분들, 자동차 부품 연구회 본부장, 배터리 산업협회 총괄 본부장, 전지학회 회장, 뭐 전기과학회 회장, 전라북도 의원도 있네. LG에너솔루션 개발 구매 팀장, 어? 원코리아셀 개발팀장 여기 나오잖아요. 도요타 통상 법인장, 대신증권 전무, 엔캠 전무, 맥스웰 대표, 이거 그 배터리 업체죠? 비나텍 대표, 또 나오잖아요. SK는 구매, SK원도 있네. 그 여기 오정영 대표도 있었고, 전라북도 도시사도 있고, 군산시장, 노원전 개발 봉사 단장, 전라북도 의원, 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작전 세력인가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23년 8월 2일에 이제 요런 그 착공식의 상황에 맞췄고요. 지금 공사 잘 되고 있어요. 현장과 사진 보면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상관없는 이슈다. 지난 이슈고. 그래서 이게 요때가 요 8월 초에 요때 그런 소리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얘기가 이게 자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 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저 약간 요 얘기가 좀 맞아돼서 그래서 좀 그러면은 이제 이 건목 구석 9,000원 막 판 사람들은 오늘 주가 또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11,000원 넘어갔잖아요. 오늘요 11,400원이고 되는데 이것도 MSCI 스마트캐치 편입돼가지고 지금 기관이 수급이 없어요. 오히려 더 팔았어. 사야 되는데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이 완전 빈집이야. 그건 나중에 연기금도 안 들어와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네. 그렇죠? 이제 제가 이걸 뭐 사라 막 이런 거보다도 그 전해과 리튬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쇼테이지예요. 북미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일단 그 IRA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관세라든가 FOC 규정 보조금에 의해서 그 전해과 그 리튬 쪽의 쇼테이지가 일어날 건데 그 이유가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탈중국 가장 시급한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없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전액 종목 섹터를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 종목도 있지만은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제일 핵심적이지 않을까? 이거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핵심 기업을 크게 말씀드렸고, 솔브리홀딩스도 좋고 동아기업도 좋은데 두 기업의 문제가 IR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가 얻기가 어려워요. 공개된 정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솔브리홀딩스가 기관 대상으로 해서 비밀 엔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공개 좀 해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오프인 되게 되면은 좀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져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렇고 동아기업은 좀 책을 알려주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베트 이후로 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하나 짧게. 네. 그 엔캠 이거 지금 어마어마 캐파 증설하는 거 자금 조달은 어떻게?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전화사채 뭐 이런 걸 통해서 500million 그래서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상당히 해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벌어서 좀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어느 정도 시가총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익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채권 발행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은 그동안 거의 다 그 CB 찍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500million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쉬는 것도 있었고요. 엔캠은 주가 그 저점 매수 경과 고점 매수를 상당히 잘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일부 리딩박에서 뭐 전량 그 34만 원 뭐 그때 뭐 올인하라고 했었어. 저는 반대로 전량 매도하라고 머니투데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증권 그 뭐 다른 채널에서도 엔캠 좀 위험하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 그래서 주의받았잖아요. 매도 의견 냈다가. 그래서 이제 세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그랬었냐면은 증권사에서 25년도 매출 컨센서스가 1조 2천억이었고 회사 가이던스가 3조 6천억이었어요. 너무 괴리가 멀어. 근데 그 가이던스가 23년도 9월 달에 나온 거였어요. 10월 달에 UAW 파업으로 인해서 캐지 현상이 본격화가 됐고
그러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다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4년도 매출이 가이던스가 2조였거든요. 지난 올해 3월 달에 인터 배틀에서 1조로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25년도 가이던스를 줄이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1조 2천억과 3조 6천억 계획 흔히 분명히 줄일 거다 했는데 지난 이번 말고 그 전 실적 발표하면서 2조 7천억으로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럼 밸류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저점 잡아듣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19만 원에서 17만 원 이 정도를 저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매도하고서 근데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샀어. 더 빠지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다 샀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상태고 저점 대비해서는 최고 21만 원 갈 때가 한 20% 정도 올라왔었고 지금 그거보다는 낮지만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아까 그 기사 때문에 좀 쉴 것 같아요, 엔캠이. 그리고 도사테코피아가 1년 동안 200% 올라간 것 때문에 투자료 걸렸잖아요. 엔캠도 그러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거 규정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못 갈 것 같고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총 이 정도면 많이 빠져서 저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탑픽은 개인적으로는 좀 덕산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캠을 그 다음으로 보고 있고 솔브리도 좋은데 회사에서 좀 IM을 제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맨 실적 제일 좋아. 막 영업이익 400억이 분기로 나오니까 실적은 제일 좋은데 미안해 아쉽다. 그냥 솔브레. 아니 솔브리 홀딩스. 홀딩스. 솔브리 홀딩스가 실적 좋아요. 네, 리포트도 없고 리포트가 없어요. IR도 없고 난감해요 투자하기. 리포트 안 나오죠. 리포트 없어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코멘트가 이제 그 미래에셋에서 이제 그 실적 한 거 콩콜에 대한 자료 정도 나오고 엔캠 리포트가 NH에서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실적 추정치랑 이거랑 가이드에서 너무 차이 나는 3배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좀 이거 좀 회사 실적에서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다. 지금 충분히 그러면은 그거를 다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 나름의 계산한 게 있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거기가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고객들한테는 여기 이상의 시가총액이 도달하고 분명히 그 특정 리드방에서 이거 몰빵 분명히 들어온다. 2가지 조건이 부합하라면 무조건 다 매도하라고 얘기했단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왔어. 에코프로 전략 매도해서 엔캠 하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유튜브에 해놓아서 저는 그 타이밍 기다렸죠. 왔구나. 우리는 엑시트를 한다. 그래서 매도를 전량하고 이제 바닥 좀 기다려가지고 저가면서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지금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거네 엔캠 같은 거. 사실은 윈캠을 10만 5천 원부터 들어갔거든요. 10만 5천 원부터 그거 원래 어마어마하게 오셨네 그러면 지금. 7만에 8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러면 4분기 쇼크 나면은 쇼크 날 때 그때 들어가 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만 원. 저 증설 발표 날 때 10만 원대. 전이요.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지고 올해 연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슬슬 올라가 12만 원 넘어갔다가 갑자기 급락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 10만 5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때 잡은 거예요. 그때 잡아서 그때 한 27만 원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더 갔어. 34만 원 더 갔어. 더 가가지고 고객들한테 이것 좀 과하니까 저 계속 이제 줄여 27만 원에도 팔고만 했는데 나중에 좀 빠져가지고 한 21만 원이면 저점에 하는데 거기 21만 20만에 또 왔어. 와가지고 거기에 비중 한 30% 담았죠.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시가총액 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그 몰빵 들어올만 거기서 몰빵 들어오면 거기다가 엎으면 된다. 사전에 다 얘기를 했죠. 사전에 전략을 짜고 기다렸는데 진짜 온 거예요. 원하는 모든 게 맞춰져가지고 다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NH 투자증권 그 리포트를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회사 가이던스가 가이던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1조 2천억밖에 안 잡아줬지? 너무 심한 거니까 이거 좀 위험하구나. 일단 뭐 나중에 확인해도 일단 매도해놓고 회사 가이던스 나중에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저점 잡아도 느끼지 않아서 일단 다 매도하자. 일단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매도하면 안 되잖아. 알려준 거죠. 지금 위험 구간이니까 몰빵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몰빵 들어간 사람 막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전 주의를 준 거예요.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엔캠 매도 때문에 엄청 먹었어요. 이제 그 앙심푸고 그런다고 에코프로 매도하고서 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위험하니까 그거 리스크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그것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지금은 부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그럼 덕산테 코피아는 어느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시는? 최근에 저좀 나왔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3만 초반 그 3만 1,000원 뭐 2,000원 넣었었나? 그거 저었으니까 최근에 그 상승한 거 다 반납했잖아요. 6만 원 넘어간 거 다 반납했으니까 저점 대비 50%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지금 반등은 올라온 거잖아요. 20% 올랐는데 지금 다 투자율이 걸렸으니까 막 지금 사지 마세요. 사시고 좀 잘 알아서 조정 받으면 알아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이거랑 네, 그 미국하고 EU 말고도 좀 캐나다에서도 지금 중국에 100% 관세 때린다고 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 코너에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주제가 글로벌 노차이나 존 얘기를 하고 노차이나? 있거든요. 그 말도 네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만졌어요. 글로벌 노차이나 존. 와, 이거 제가 쓰는 말이에요. 야, 노차이나. 주로 이제 미국, 음. EU 주로 관세 때리잖아요. 네네. 그 얘기고 최근에 이제 그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결정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낮아졌어요. 그 7월달 발표한 것보다는 한 0.5% 정도 그 낮춰주면서 최대 관세가 이제 36.3% 그러니까 이제 네네. 추가 관세니까 46.4% 관세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하향 조절했고 요 아직 협상 중이라서 최종 관세율은 좀 조정될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대체로 이 정도고 기본 10%에서 27%에서 46.4%까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10월 말까지 이제 27개국 투표 거쳐서 관보에 게재하고서 향후에 5년간 시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때 일단 임시 시행을 하고 그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행되면 5년간 시행되는 건데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거는 일단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11월부터 원래는 지금 7월부터 바로 적용한 다음에 네네네. 11월에 본격화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유예가 됐고 비아디 17%, 질이 네. 19.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EU 조사 협상기율이 21.3% 나오고 이런 게 이거 지금 내가 잘못됐구나. 예,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수정하느라고 잘못됐고요. 그 테슬라가 이제 20.8% 9%로 이제 낮춰졌고 그리고 비아드가 10.4에서 17%, 지리가 19.9에서 19.3,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40.6에서 36.3% 낮춰졌어요. 이게 이제 최종 관세가 이렇게 됐고 나름 이제 방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세부 자료 그거였어요. 제가 내용을 보면 이거 비아드도 한 군데가 아니라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네. 비아드 종류, 지리 이렇게 있고 상하이 그룹 쭉 이렇게 있고요. 관련기. 조사 협작 기업들은 21.3% 쭉 있고 그외 모든 기업 협작이 안 하면 36.3%, 테슬라 9%.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7월달에 6월달에 밀어내기 위해서 중국 전기차가 수출이 급등했다가 7월달에 반토막 나거든요. 8월달 통계 봐야 돼요. 그러네. 8, 9월달 통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관세 영향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은 관세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7월부터 적용이 됐었으면 영향이 바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월달 밀어내기 한 것 때문에 7월달에 이제 그 줄어든 건데 8월달 10월달 할 때까지는 최대 밀어내기 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좀 이게 그 10월달까지는 중국 전기차 수출 EU 쪽으로는 괜찮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격 시행이 된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비아디가 이관세로는요 손실 나요. 마진이 안 남아요. 이관세로도 아직은. 그래서 비아디도 안 남는데 다른 데 남을 수 있나? 어려울걸요? 그리고 유럽에서 공장이 짓는다? 언제죠? 그렇죠. 언제 돼서 언제 그렇죠. 그 환경 맞춰가지고 원가 경쟁이 될까? 현지 인력 고용해서 어려워요.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판 수입품 관세에 대해서 최종 시행하는 발표를 할 거고요. 이제 그 슈퍼 301조에 대해서 대중 제재 관세에 따라서 이제 그 대중 관세 이제 올린 건지 최종만을 발표할 거고 전기차가 25에서 100%,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이 7.5에서 25% 인상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최종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좀 인해할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은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인상하게 되면은 뭐 기업들은 비용 커지게 될 건데 인하 좀 어렵지 않나? 공화당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전기차 업체들이라든가 이 관련 제조업체들은 관세를 좀 인하해 달라라고 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지금 대두관세 뭐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멕시코 쪽도 올리겠다고 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멕시코로 비아드가 우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멕시코도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 캐나다 아까 말씀하셨죠. 캐나다가 이제 그 중국 전기차에 100% 네. 관세 부과한 것들이 미국과 동조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라면 되게 빨라요. 네, 그리고 네.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도 25% 관세를 10월 15일부터 부과 예정인데 지금 그 캐나다에서 판매된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 그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테슬라 전기차가 유일해요. 아, 모델은 2개 정도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깎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EU에서 효과를 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처럼 낮춰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공식 요청은 아닌 거고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직 그 캐나다 정부가 접촉을 하진 않았다는데 일단 깎아달라고 일단은 요청을 했다라고 그 캐나다 정부 소식통이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일단 20.8에서 9% 낮췄으니까 이것도 좀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 100%는 거의 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볼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게 모델 3 전기 세단과 모델 Y 크로스오버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로 보고 있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이 캐나다양이 수출하려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네. 다른 데서 네. 생산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모델 3Y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캐나다 막히고 미국 북미는 다 막혔다고 봐야죠. EU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글로벌 왕따 당하고 있는 게 맞죠. 테슬라가 일단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주가 빠졌던 거예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 1분기 이후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네.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기사가 있는 걸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올해 1분기 자료더라고요. 배터리 3사 보면 CATL이 이제 그 올해 1분기 때 점유율 35%,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31%, 엔솔께 줄었죠, 확실히. 네. CATL도 늘어났고 SDI 10%, SK온 10%. 이게 문제의 그 네. 파라시스가 여기에요. 3%. 이게 다 거의 다 벤처 물량이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비아드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비아드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배터리 물량은 적어요. 거기다 전기차 그 내재 물량이라서. 그러면 제가 여기 업체들 중에서 파나소닉이 지금 완전히 급감했어요. 엄청 뭐 줄더라고. 예. 분기로 계속 20% 넘게 계속 빠지더라고요. 줄어가지고 지금 계속 1%밖에 안 줄더라고요. 되고요. 예. 이게 22년부터 막 급감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파나소닉 일본 업체 줄어든 것만큼 중국 업체가 치고 들어가는 모이고 우리도 약간 줄어든 예.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줄여가지고 중국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줄었지만은 72%까지 갔던 게 좀 줄었지만은 여기 합치면 얼마예요? 41, 50%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70%대에서 50%까지 줄었지만은 파나소닉은 20% 거의 너무 30% 가까이 됐던 게 훅 줄은 거거든요. 그게 다 중국에서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그 울트라 하이니켈 쪽 개발 실패하면서 그 점유율이 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뺏긴 거고요. 일단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애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저가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배터리만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보조금을 엄청 받아가지고 전기차 자체를 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못 모르고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보통 이제 그 SNE 리서치에서 맞아요. 예. 요 그 출하량 가지고 점유율을 네. 이해하거든요. 저 매출 안 보여줘. 이게 네. 진짜 좋은 자료인데. 그래서 이게 23년 기준 자료고요. 23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CATL이 매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점유율 5% 정도 줄어들어요. 엔솔은 한 2, 3% 네. 보통 2% 정도 올라가고 네. 비아디는 뭐 줄어드네요. 네. 5.6% 5% 줄어들죠. 네. SJ는 여기서 2% 올라가죠. 늘어나고. SK온도 한 네. 1% 정도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평균 2% 정도는 국내 업체들이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엔솔은 거의 다 그 정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업체 점유율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항상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로 항상 중국에 유리한 자료를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참고 자료로 네.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이런 당연히 그러면 이런 중국도 막 그 미국도 맞고 캐나다 맞고 유럽도 맞고 하게 되다 보면은 아까 요 그 특히 유럽에서 점유율이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왜 이제 이게 엔솔이 그래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지금 50% 미만 떨어졌어요. 40%대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특히 근데 또 SDA랑 SK온도 지금 그 유럽 쪽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동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런 그 중국산 전기차,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막을 이런 관세가 좀 뭐 필수적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그 K 배터리 점유율이 이제 회복이 될 건데 뭐 회복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부터 아니면 내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파라손이라든가 그 ASE를 뺀 나머지에서 거의 한 7% 이상의 점유를 할 것이고 유럽 쪽도 지금 가동률 그 점유율이 떨어졌던 것들이 반등 나오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K배터리 인사이드 제가 이메일도 만들었는데 K배터리 이제 자동차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 브랜드도 보는 거죠. 그러면은 K배터리가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래. 그러면은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죠. 인텔 인사이드처럼. 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25년부터가 이제 본게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터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웅다식빵 구독자분들한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뭐 다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면 이제 네. 대형주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1년째 힘드신 거고 또 하나가 종목 교체를 하셨는데 6월 중순부터 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팔아가지고 중성주를 샀는데 예를 들면 SKC를 5월달에 썼으면 11만 원, 12만 원 샀을 텐데 지금도 뭐 세계로 빠졌지만 사실 아닐 텐데 스위치를 했을 수도 있겠고 20만 원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6월 중순에 썼으면 17만 원, 18만 원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대 소장님이 SKC 많이 말씀하셨던 게 작년에 7만 원, 8만 원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종목 교체도 5월달에 주로 얘기해서 그때 11만 원, 1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본 사람 분들이 6월 중순에 SKC 20만 원 찍고 조정원데 거 17만, 18만 원 에코프로 BM 팔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있으시다 막 인증률만 올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고서 팔아야 될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인데. 그런 분들도 지금 다 기다려야겠죠. 지금은 쉽게도 종목 뭐 이것저것 뭐 포트 교체하실 타이밍이 아니고요. 갖고 있는 뭐 스몰캡이면 스몰캡, 대형주면 대형주 있는 그대로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 게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대형주 먼저 나오고 스몰캡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이대로 갈지 뭐 종목을 압축할지 펼칠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지 마셔라. 이게 핵심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그 전고점은 회복될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못해요.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얼마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방송 출연 정지돼요. 안 돼. 네네네. 그 장시간 동안 2차 전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창호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